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비문의 내용 구성과 비석의 복원이라고 해놨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제 비석이 보이고, 오른쪽에 탁본이 보이죠. 말씀드렸듯이, 관구원 기공비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그 자료만으로는 진짜 이제 판독이 원활합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다 잘 보여요. 그리고 탁본을 떠도 뚜렷하게 이제 글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판독을 해보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일행을 보시면 정시 3년 고구려 반 하고 이제 깨져서 자 그 밑에 있는 글자부터 안 보이죠. 정시 3년에 고구려가 뭔가 뭐 반란을 일으켰다 뭐 이런 대충 이런 내용인 거 아닌가 싶어요 현재. 두 이행을 봅시다. 그래서 독칠함은 토구려하고 숫자 5가 나오죠. 이제 5하고 또 깨져 나갑니다. 대충 이제 독칠함은 토구려 그러니까 뭐 칠아문을 이제 통솔해서 토구려, 고구려를 토벌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숫자로 5가 이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이제 5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뭐 5년이겠죠. 5년. 해년자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이제 비스 금성문 판독하다 보면 요건 이제 바로 그 감으로 맞출 수 있는 거죠. 정시 3년이고 이 이행의 이 내용이 이제 5하고 하는 건 정시 5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깨져서 안 보이고 삼행을 보시면 이게 이제 되돌릴 복일 수도 있고 다시 부일 수도 있는데 부유구 일단 이렇게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6년 하는 거 다시 나오죠. 이게 아마 이건 정시 6 년을 말하는 거고 6년 5월 선은 돌아오다 할 때 개선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1, 2, 3행이 있고 네 4, 5, 6, 7행은 이제 이러한 전투에 참여했던 어떤 장수들의 이름이 이제 나열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4행은 토구 장군 위 오한 선우 그리고 이제 깨져 나가는데 이 당시 이제 그 오한 선우로서 위나라 진영에 가담한 선우가 이제 구르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구 장군 위 오한 선우 구르돈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행은 위구 장군 도정하고 이제 안 보이는데 아마 도정후일 겁니다. 지금 이 왼쪽에 탁본을 보시면 이제 흐릿하게 후자에 이제 상변이 보이죠. 그래서 도정후하고 관직 이게 이름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육행은 행비장군 령현 돼 있는데 건물 현자 밑에부터 깨져 있죠.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행비장군 령현토태소 왕기란 인물이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칠행은 어, 무슨 비장군인데 이건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죠? 요렇게 파악이 되면 해석을 해보면 정시 3년 고구려가 뭔가 반란 혹은 뭐 뭔가 위나라에 이제 반기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독칠아문, 아문은 이제 관청을 말하는 거니까 관사를 말하는 거니까 칠아문이라는 것은 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유주자사 관구검이 거느리던 이제 뭐 여러 이제 관조를 말하겠죠. 그래서 칠아문 일곱 개의 아문을 통솔해서 구려를 토벌하였는데 5 년에 하고 점점점 하고 이제 깨져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고구려 뭐 군대를 다 물리치고 앞에 이제 부유구라고 아까 읽은 이유는 이거 되돌리 복자가 아니고 다시 부를 읽어야 될 거라고 한 이유는 부유구 앞에 아마 없을 무자나 아니 부자에서 부정형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저는 없을 무자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게 아마 이미 선행 연구에서도 이제 다 지적이 된 내용이니까 다시 뭐 남은 적이 없게 하였다. 뭐 이런 얘기로 풀 수 있습니다. 그 6년 5월 개선하였다. 이렇게 내용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구 장군 위 오한 선우 구루돈, 근데 위구 장군 도종우 누구 행비 장군 영현토 태수 왕기, 그리고 무슨 비 장군 누구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럼 비석의 형태와 크기를 좀 봅시다. 현재 이 기공비는 원형에서 우측 상단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사실 현재로서는 이 비의 전체적인 크기와 형태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남은 비편의 어떤 상변 모습을 통해서 이 비석이 규수비였음을 알 수 있다. 이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규습이라고 하는 이 힌트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이 시대 위진 시대의 이 규습의 어떤 제작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한다면 이 관구검 기공비의 이 본래 크기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비석을 뭐 함부로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제도가 있습니다. 비석을 만드는 어떤 관습적 제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비석을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이 위진 시대 관고금이 살았던 이 당시에 이 비석을 만드는 제도를 좀 따져 보다 보면 기공비가 원래 어떤 크기였을지 대충 감이 잡힌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기공비가 대략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아야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확인되는 내용이 그중에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어떤 분량의 내용인지 이걸 알아야 대략의 이 비석의 가치와 내용을 따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따져 보니까 위진 시대 비석은 비수의 형태에 따라 뭐 원수비는 뭡니까? 이 둥글 원자니까. 인제 뭐 비석의 머리 모양이 둥근 형태의 비, 그다음에 규수비, 아까 말씀드린 뾰족한 세모 모양의 비, 그다음에 방수비라고 해서 방형이라는 건 뭔가 네모에서 각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수가 없는 직사각형 형태의 비, 이렇게 대략 세 가지 비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 규수비는 관구검 기공비와 같은 이 규수비는 한 위진식에 주로 제작되었습니다. 딱 맞죠. 관공 기공비가 위나라 때의 비석이니까. 그리고 또 형식과 내용에 따라 뭐 묘비가 있고 기사비가 있고 공독비가 있는데 위진 시대의 기사비와 공독비가 주로 이제 규수비 형태로 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언뜻 맞죠? 안타까운 점이 현재 전하는 위진 시대 규수비의 사례들 중에 관구검 기공비처럼 어떤 전공비는 없는데, 하지만 뭐 기공비, 공적을 뭐 기념하고 기록한 비석, 또 넓게 보면 결국 기사비, 그러니까 어떤 일을 기념하는 비석, 혹은 공덕비, 어떤 인물의 덕을 기리는 비석, 뭐 이런 어떤 공적과 덕업을 기리는 비석, 이거 통하기 때문에 관구검 기공비가 이러한 규수비 형태로 제작된 것도 이러한 어떤 위진 시대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진 시대 규수비의 사례 중에 현재 확인된 사례를 보면 뭐 공의비, 수선표비, 상존호주비, 뭐 그다음에 임성태수 손부인비,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모두 크기가 높이가 2m, 3m가 되고 뭐 넓이도 1m가 넘습니다. 두께도 뭐 20cm부터 30cm까지 다양하지만 굉장히 두껍고 크게 비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앞서 지금 보여드린 위 4 개의 비석은 위진시대 규수비를 현재 실물이 전하는 사례들인데, 재밌는 점은 위진시대 규수비의 특징이 이 비신,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높고 얇다는 거예요. 대략 이 높이와 넓이의 비율이 2.5 대 1에서 3 대 1이 될 정도로 비석이 이렇게 길고 얇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나중에 이제 좀 역사를 좀 따져보면 북위시대 이후로 변화가 나타나서 비신의 높이가 축소되고 넓이가 증가하는 형태로, 넓어지는 형태로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비석의 역사를 좀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조사해서 따져본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관공 기울미의 넓이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그에 따라 파손되기 전 원비, 원래의 비석의 높이도 추측이 가능할 것 같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비석의 높이와 넓이의 비율이 2.5 대 1에서 3 대 1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어떤 형태의 어떤 특징을 봤을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진 시대 규수비는 보통 2에서 3m 높이에 0.9에서 1m 넓이로 제법 큰 규모로 제작됐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관공 기공비도 진짜 높이 2m, 3m 되고 넓이가 1m가 됐을까? 그럼 좀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높이 39, 넓이 30cm 요 조그마한 이 부분은 정말 그 비석의 매우 일부분, 정말 이렇게 단편적인 내용만을 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관공 기공비의 사료적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공비는 관공 기공비는 위의 여러 사례처럼 큰 규모로 제작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1m 이하의 작은 비석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훨씬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비석의 두께입니다, 두께. 아까 앞서 본 2m, 3m 되는 그 비석들의 두께는 몇 센치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에서 30cm 라고. 근데 관공 기울비의 두께는 8cm 밖에 안 돼요. 8cm 밖에 안 되는 그 두께의 비석을 세워 두려면 사실은 이게 2m, 3m 되는 높이면 금방 깨져서 쓰러지겠죠. 이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두께가 8cm 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이 높이가 높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거죠. 결국 10cm도 채 안 되는 기공비의 두께를 고려할 때 비석의 높이도 1m를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뭡니까? 2.5 대 1에서 3 대 1. 그렇다면 비신의 넓이 또한 30에서 40cm를 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재밌죠?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위진 시대 규수비 같은 경우는 높이와 넓이의 비율이 2.5 대 1에서 3 대 1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두께가 8cm 밖에 안 되니까 이 비석의 높이는 1m를 안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2.5 대 1에서 3 대 1이라는 그 딱 제도적 어떤 규칙을 딱 적용하면 넓이 또한 그렇게 안 넓었을 거예요. 30cm 정도 됐을 거라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비문의 내용의 검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문의 내용 구성에 대한 검토를 가만히 해 보면 이 원래 비석의 높이를 짐작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문의 첫 행을 보세요. 정시 3년 고구려가 반란을 일으켰다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뒤에 나올 2 행과 3 행에서 나올 위나라 군대의 어떤 고구려 정벌의 명분을 서술하는 대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정시 3년 242년에는 고구려가 위나라 서안평 압록강 하구를 공격해요. 이 얘기가 1 행이에요. 전쟁의 명분이 1 행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은 관구검의 즉위와 임명이 이어질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이행의 첫머리에 보이는 독칠아문하였던 인물이 바로 관구검이기 때문이에요. 칠아문을 통솔해서 고구려를 침공한 사람의 주어, 이 문장의 주어가 관구검이기 때문에 이 정시 3년 고구려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무슨 장군, 무슨 자사 관구검이 독칠아문에서 고구려를 때렸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 구조상.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편 남아있는 총 7행의 비문 중에 4행부터 7행까지는 2행에서 독칠아문했던 그 칠아문이 나오는 거죠. 칠아문이라 표현되었던 당시 전쟁에 참여한 여러 장수의 직위가 인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4행의 첫머리에 나오는 인물이 그런데 관구검이 아니에요. 우리 이거 알죠? 이 비석의 이름이 관구검 기공비라고. 이 전투의 지휘자는 관구검이었어. 근데 다행 첫머리에 나오는 인물이 관고금이 아니다. 토고 장군 위 오한선우 구르논이라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열된 제장의 첫머리에 전쟁을 총괄했던 관구검을 적지 않고 그 부장급 인물이 명단 첫머리 장식했다고. 구르돈이라는 인물이 제장 나열하는 그 명단의 첫머리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거는 관구검의 지위와 임명이 이미 앞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에 칠아문을 통솔해서 구려를 토벌하였다는 이 문장의 주어이자 군사행동의 주체인 관구검의 지위와 이름이 일행 아랫부분, 우리가 지금 확인되지 않는 잃어버린 그 부분, 결락된 파손된 부분에 이어졌던 것인 거죠. 보면 4에서 6행에 보이는 부장의 지위와 임명의 기록 방식으로 보아 관구검도 이름 세 글자만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무슨 장군, 유주자사 관구검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관구검의 임명과 지위를 적는 것만으로도 이 일행의 사라진 부분, 결락돼서 파손돼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11자 이상 이어지게 되죠. 뭡니까? 무슨 장군, 유주자사, 관구검 하면 11자잖아. 당시 이 위나라가 이제 공손씨, 요동의 지역에 있던 그 말씀드린 군벌, 공손씨를 침공할 당시 관구검의 그 관직은 도요 장군이죠. 요하를 넘는 장군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도요 장군 사지절 호오한 교위였어요. 이와 같은 지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도요 장군 사지절 호오한 교위 유주자사 관구검 이렇게 19자가 나옵니다. 다만 비문이라고 하는 한정된 텍스트의 성격과 지면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이렇게 다 적을 풀네임을 다 적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료 장군, 유주자사, 관구검 정도가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관구검의 직위와 임명만으로 일행 결락된 부분에 11자 이상의 글자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할 때 본래 일행의 글자 수는 20자 내외 혹은 그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 비석의 높이는 현재 남은 비편의 2배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죠. 글자 수가 2배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추정해 본 바 대략 어떤 그 비석의 원래 모습을 복원해 보면 요렇습니다. 높이는 대략 85 센치, 넓이는 대략 30 센치. 그러면 이제 2.5 대 1에서 3 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1 행부터 7 행까지, 이 7 행까지가 이어지고 요렇게 글자 수가 나열이 됐다 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건이 모두 충족돼요. 예. 이렇게 저는 '비석의 원래 형태는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럼 비문을 좀 분석해 봅시다. 대략의 이제 비석의 형태와 내용, 어떤 모습은 알았고, 그러면 내용을 좀 분석해 봅시다. 이행부터 본격적으로 전쟁 상황을 정한다고 했죠. 무슨 무슨 장군 유재사 관구검이 칠하문을 통솔해서 구려를 토벌했다. 5년에, 그리고 정시 5년에 고구려와 전쟁한 상황이 막 기록되어 있겠죠. 먼저 관구검이 칠하문을 거느리고 고구려 토벌에 나섰음을 서술한 다음 5자부터 다시 세 문장이 시작되죠. 이행에 남겨진 마지막 글자 5자 다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해년자가 올 거고, 그러면 이행 전략 부분에 이어질 내용은 정시 5년부터 전개된 고구려와 위나라 군대의 전투 상황이 서술되었을 것이다. 쉽죠? 알 수 있겠죠? 그다음 삼행은 이자 이행의 마지막 글자가 아마 무자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삼행이 부유구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글자로는 뜻이 안 통하니까 앞에 부정형의 단어가 하나 와야 됩니다. 아니 부자나 없을 무자나. 근데 부유구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이 유구는 남은 적이잖아. 남은 적을 없게 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무부유구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한 구절이 끝난 다음에 6년 5월 선 개선했다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행에서 서술된 위군의 군사 행동으로 남은 적들이 없도록 하였고, 적들 다 죽였고 없애버렸고, 이로써 6년 5 월에, 즉 정시 6년 5 월에 위군이 승전 후 개선했다. 이러한 정황이 서술된 겁니다. 이렇게 비문의 내용이 다 파악이 되죠. 다음으로 4행부터 7행까지는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7아문, 즉 제장의 명단에 나열됐음은 앞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7아문의 장군 한 명 한 명의 관직과 이름이 각각 행을 달리해서 한 행씩 새겨져서 비문은 총 10행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연구자가 바로 다나카 도시오케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비신의 넓이가 너무 넓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2.5 대 1에서 3.3 대 1이라고 하는 그 당시 제도, 비석의 제도를 봤을 때 비신의 높이도 올라가서 1 미터를 크게 상회하게 됩니다. 전 그럴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당시 비석을 만든 제도에 어긋나니까. 그렇다면 이 기공비의 얇은 두께를 고려했을 때 비석이 1 미터를 넘지 않았을 것이니, 또한 일행의 글자 수가 20자 이상, 20자 이상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4행부터 7행까지의 공간에 장수 7명의 직위와 이름이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7행에서 사실 문장은 끝나는 거예요. 요렇게 보고 이제 전쟁의 내용에 좀 들어가 봅시다. 전쟁 내용은 좀 재밌죠. 이제부터는 좀 진짜죠. 어 고구려 조위 전쟁 과정의 추적인데, 일단은 조위의 1차 침공과 전쟁의 전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전쟁이 사실은 1 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침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시 연간에 진행된 고구려와 위나라의 전쟁을 전한 여러 문헌 사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전쟁 시점에 대해 다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문제 제기였죠. 먼저 전쟁을 정시 5 년과 정시 6년 두 해에 걸쳐 일어나는 것을 전하는 기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국지 위서 고구려전과 관구검전, 그리고 그 이후에 쓰여진 양서열전과 북사열전입니다. 반면에 이 전쟁이 정시 7년 246년 한 해 동안 일어나는 걸 전하는 기록이 삼국지 위소 삼소재기 제왕반기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자치통감, 위기 정시 7 년조에도 그렇고, 특히나 삼국사기 고구려번기에도 동초한 20년, 동초한 20년이 246 년이에요. 이때 일어났다고 적혀 있어요. 사실은 그 광구검 기공비만 가지고 앞서 그
뭐 삼국지 고구려전이나 관국엄전의 기록만 신뢰할 수 있고 나머지는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그 246 년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전하는 사서들도 제법 됩니다. 이게 마냥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기록들을. 전쟁 시점을 정시 오 5 년에서 6 년에 걸쳐 일어난 것을 기록 전하는 기록은 삼국지 관국엄전을 모본으로 삼은 기록들입니다. 기록을 분석해 보면 확인이 돼요. 그리고 전쟁 시점을 정시 7 년으로 전하는 기록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가 대표적이죠. 또 고구려본기의 기록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게 여기에는 양맥지곡이라는 어떤 고구려본기 고유 지명이 전하고 여타 다른 중국 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미루와 유유라는 어떤 고구려 장수들의 활약이 확인되고 뭔가 고구려 자체 원전에 근거한 고구려 자체 전승에 근거한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냥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자, 기록은 인제 나중에 이제 제가 제 이클리스에 올려 드린 기록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자, 말씀드린 대로 삼국지 관국엄전 기사와 기공비의 대조를 통해서 전쟁은 244 년부터 245년 두 해에 걸쳐 진행되었고 246 년이라고 하는 정시 7 년, 즉 246 년이라고 하는 기록들은 오류다라고 했던 게 그 유명한 일본의 어떤 식민사학자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케우치 히로시, 즉 진해갱이라는 걸출한 연구자가 연구해 놓은 겁니다. 이게 벌써 20 세기 초반의 연구 결과물이에요. 이로써 이제 이 사람의 연구를 통해서 그 이후로는 삼국사기 기년은 오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제 우리가 비석을 한번 해석했죠. 보시면 정시 3년 고구려가 반란을 일으켰다. 칠아문을 거느리고 관국엄이 이제 고구려를 토벌했다. 5 년에 전투에서 승리해서 환도성을 함락하고 뭐 전황이 있겠지 뭐. 남은 적이 없게 하였다. 6년 5 월에 개선하였다. 이렇게 끝나잖아. 여기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전쟁은 두 차례에 걸쳐 침공이 이루어졌는데 이 전투는 한 번으로 서술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비석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쟁이 정시 첫 번째 침공이 정시 5 년에 침공이 시작돼서 정시 6 년에 끝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 정시 6년 5월 이후에 전투가 한 번 더 벌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말씀드리면 관고검의 군대는 정시 5 년에 고구려를 공격해서 환도성을 함락시킨 다음 그다음 해인 6년 5 월에 개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관고검 기공비는 정시 6년 5월 위군이 작성한 기공비라고 할 수 있고 전공비라고 할 수 있고 244 년에 개시된 전쟁이 245년 5 월에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 자료다. 그렇다면 뭐 문단 하나 반복됐네요. 다음 문단. 244 년과 245년 두 해에 걸쳐 고구려를 공격하고 환도성까지 함락시킨 위군이 왜 애써 점령한 환도성을 포기하고 일단 회군했을까? 이때 왜냐면 동천에 도망가거든. 옥저 땅으로 도망가 버려, 북옥저로. 도망가 버리잖아, 왕이. 그러면 인제 왕 쫓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주둔군을 배치하고 완전히 고구려의 왕도를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그 지역을 지배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돌아갔다고. 다 회군했어. 아까 광고음 기원부에도 돼 있잖아. 또 개선했다고. 돌아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왜 애써 그렇게 힘들게 점령한 환두성을 포기하고 회군했을까? 일단 뭐 당연하죠. 일단 당시 관검의 군대가 여러 차례 치열한 전투를 지속하면서 병사들이 지치고 물자가 바닥난 상태였던 것이 주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관국엄 기용비에서는 위나라 군대가 6년 5 월에 개선하였다고 하니까 결국 이 침공이 정시 5년 겨울에 개시되었다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쟁은 가을에는 안 해요. 봄, 여름, 가을에는 항상 농사철이고 농번기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가을에 추수 마치고 겨울이 오기 직전에 들어가서 봄 되기 전에 나온다고. 보통 그래요. 그게 전통시대의 어떤 전쟁이잖아. 마찬가지로 관공 기흥비에서는 위군이 6년 5월 개선하였다고 하므로 침공은 정시 5년 겨울에 추수 끝나고 겨울에 개시되었을 거라고. 그리고 전쟁은 5 개월 이상 장기전으로 진행되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지친 거야. 얘들은 거의 한 반년 동안 전쟁을 한 거잖아. 반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사실은 환도성을 뭐 장악하고 주둔군을 배치하고 이럴 여유가 없는 거지. 군량도 떨어지고 이제 물자가 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더구나 전쟁 초반에 관구검의 군대는 비르스 전투에도 패하고 양맥지국에서 으로 퇴각하는 데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중국 측 기록에는 없는데 삼국사기에서는 사실 동천왕이 막 관구검의 군대를 몰아붙이다가 나중에 관구검이 방진을 형성하고 결사적으로 싸우면서 거기에서 참패해서 한 번의 전투에 참패해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관구검의 군대도 제법 피해가 컸다고. 이게 만만치 않은 전투였어. 그러니까 이후 5달을 넘게 전쟁을 또 끌어왔으니 위군의 피로감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위군은 한도성을 함락한 뒤에 피난한 동천왕을 뒤쫓을 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둔 채로 일단은 회군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농사도 져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황을. 그리고 이제 사료가 말하는 전쟁의 원인을 좀 봅시다. 왜 이 전투를 했을까? 굳이 고구려의 그 왕도였던 집안 지역을 다 장악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전투였나? 사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관검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공한 이유는 242년 고구려가 서한평을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관공 기용비에도 일행이 딱 나오잖아. 정시 3년에 고구려가 뭐 뭔가 반란을 일으켰다 혹은 뭐 위나라에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마도 서한평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위나라 군대의 침공 목적은 1 차적으로 빼앗긴 서안평을 되찾고 2 차적으로는 고구려에 대한 복수를 진행한다. 그리고 위나라가 이제 막 장악한 낙랑군과 대방군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강화한다. 이런 게 그 당시 전쟁의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집안 지역을 그러니까 고구려의 왕도가 있는 집안 지역 환도성과 국내성 이 일대를 장악하지 않고 돌아온다는 것도 이해가 되죠. 이 당시 이제 저거 요하 동쪽의 이 정세가 이래요. 현도군, 낙랑군, 대방군은 다 이제 위나라가 장악을 했고 이 압록강 하구, 이 현도군과 낙랑군, 대방군을 이어주고 있는 이 압록강 하구, 이 하구가 서안평이라고. 이제 요동군 안평현이 있었던. 그리고 나서 보면 사실은 이렇게 북쪽에는 부여가 있고 그 압록강 중류 유역엔 고구려가 있고 그다음에 함경도 일대는 부곡조, 동옥조가 있고 한반도 남부 지역엔 마한, 변한, 진안이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일대에는 동해가 존재했고 대략 이런 상황인 겁니다. 물론 동해는 이렇게만 그리면 안 되고 사실은 저기 뭐냐 평양이 있는 이제 낙랑군이 있는 낙랑군 아마 동쪽으로 산맥 너머로는 다 동해 땅이 아닌가 싶은데 뭐 이제 이건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구검이 환도성에서 철군한 그해 다시 현도태소 왕기를 보내서 고구려를 침공한 목적은 무엇이었고 구체적인 침공 시점은 언제였을까? 관련해서 몇 가지 주목되는 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시 6년, 245년이에요. 정시 6년에 낙랑태수 유무와 대방태수 궁준이 영동의 예가 구려에 복속하니 군대를 죄송합니다. 군대를 이렇게 정벌하였는데 불례후 등이 고을을 들어 항복하였다. 그 8년 예궐하여 조공하니 조를 내려 다시 불례 예왕으로 임명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한창 고구려랑 위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당시에 낙랑과 대방에 있는 군대도 동쪽으로 진군을 해서 고구려가 복속하고 있던 고구려의 이제 영향력 하에 있던 고구려 세력권에 있는 예 지역을 쳐들어가서 그 지역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사실 유주자사 관구검과 현도태소 왕기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유주자사 관구검의 관할 하에 있는 현도군, 낙랑군, 대방군, 고구려 주변에 있는 모든 군현들이 총출동을 해갖고 고구려를 포위하고 있다고 지금. 포위해서 고구려를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또 하나가 있죠. 정시중. 정시중이 아까 정시연간에 이제 고구려와 위나라가 전쟁을 했다 그랬죠. 유주자사 관구검이 고구려를 토벌하면서 현도태소 왕기를 부여해 보냈대요. 위거는 대가를 보내 위거라는 인물은 그 당시 부여의 최고 실권자입니다. 대가라고 하는 이제 고위 관료층을 보내서 교외에서 이제
위나라 군대를 맞이하고 군량을 제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현도태소 왕기는 고구려 2차 침공을 이끈 사람이죠. 요렇게 보면 야 이거 그 낙랑군, 대방군, 현도군, 유주에서 관구건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부여까지 고구려를 완전히 포위해서 사방에서 고구려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좀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정시 6년 관고검의 명령으로 왕기가 이끄는 부대가 2차 침공이죠. 옥저를 지나 숙신시 남계 지금의 이제 압록강 두만강 유역을 넘은 거지. 지금 연해주 남쪽 지역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야 왕기 부대가. 진군하는 동안 같은 딱 그 시점에 유주자사 관고검 휘하에 낙랑태수와 유모라는 인물과 대방태수 궁준이라는 인물 태수가 직접 나서서 그들의 군대가 단단대령을 넘어서 그 산맥을 넘어서 함경도, 강원도 북부 일대로 막 진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이 다 원래 이게 옥저, 동해가 다 그 당시 고구려에 복속해 있었으니까 그 고구려의 세력권을 다 박살내고 있는 거야. 완전 사방에서 지금 고구려를 조여서 들어가고 있는 거지. 말씀드린 대로 당시 고구려는 이미 옥저로 복속한 다음 남하에서 동해 지역까지 그 세력을 침투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낙랑태수와 대방태수의 공격이 이처럼 고구려 세력권 아래에 애석되어 있던 옥저와 동해 지역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왕기의 부대, 현도태수 왕기의 부대는 고구려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부여에게 군량을 공급받는 정황도 확인되고 또 당시 위나라의 관구검은 북으로는 부여와 연합하고 서쪽으로 현도태수로 왕기의 군대를 진군시켰고 남쪽으로는 낙랑태수와 대방태수의 군대를 보내서 고구려를 사방으로 포위하면서 세 방면에 침공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2차 침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1차 침공 때는 그 현도태수 왕기의 부대도 있지만 어쨌든 유주자사 관공험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고구려의 왕도와 그 주변 쑥대밭을 만든 다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관구검 기공비를 하나 세우고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서 두 번째 침공은 낙랑 관구검이 직접 참전하지 않고 현도태수 왕기, 낙랑태수 유무, 대방태수 궁준, 고구려 주변에 있던 그 한군현에 있는 모든 태수들을 출동시켜 갖고 고구려를 때리고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전투죠. 2차 침공이죠. 말 그대로 전방위적으로 고구려를 압박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두 번째 문단에서 보이듯이 고구려 본토뿐만 아니라 고구려에 예속되어 있던 주변의 예맥 세력 전체를 겨냥했던 전쟁이다. 두 번째 침공은 이렇게 전쟁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 고구려 세력권의 붕괴를 도모하기 위한 관구검의 전방위 포위 작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고구려를 첫 번째 1차 침공할 당시 관검이 깨달은 거죠. 야, 고구려가 당장 고구려 왕도만 함락하고 고구려 군만 물리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동천왕이 전투에서 패배하자마자 왕도를 포기하고 바로 도망가 버리잖아. 어디로 도망가냐면 옥저 땅으로 도망가요. 그때 깨닫는 거지. 야, 이 고구려를 굴복시키려면 고구려 저 중심부뿐만 아니라 고구려 주변에 고구려 세력권 전체를 다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거는 고구려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수정한 거죠. 그래서 1차 침공을 통해 고구려 왕도를 타격해서 그 지휘체계 무력화시킨 뒤에 다시 돌아간 다음에 재차 견실한 준비를 거쳐서 사방에서 고구려를 쳐들어가는 그런 작전이 245년 하반기에 전방위 공격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 한반도 동북부 일대 넓게 형성되어 있던 고구려 세력권에 대한 철저한 붕괴를 도모하려 하였다. 이렇게 그 당시 전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한반도 동북부 일대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을 분쇄시켜야 유주에서 관검이 거느리고 있는 그 낙랑군과 대방군 이러한 중국 군현들 한반도의 중국 군현들을 안전히 확보하고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주자사로서의 어떤 관검의 전략적 판단에서 진행된 전쟁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요렇게 하면 이제 논문의 내용이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석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그 비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 비석에 담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의 내용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해당 비석은 전쟁
일 차 침공 당시 관구검이 고구려의 왕도였던 환도성을 함락시키고 세워 놓은 첫 번째 1차 침공에서 만들어 놓은 비석인 거예요. 그리고 군대는 돌아갑니다. 그게 정시 5년 정시 6년 5 월에 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두 번째 2차 침공은 정시 5년 5월 이후가 되겠고, 결국 추수하는 철이 지나면 정시 정시 그죠. 정시 오 뭐야 정시 헷갈려. 정시 200 204 정시 3 정시 5 년, 정시 6 년, 정시 7 년. 그러니까 정시 5 년에 벌어진 전쟁이 정시 6 년에 일단 일단락되고, 다시 정시 6 년에 5월 이후에 가을 추수철 지난 다음에 그 해 겨울에 다시 2차 침공이 시작돼서 그 전쟁은 그다음 해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그 내용들 있죠. 왜 기록에 244 년, 245 년, 246년, 245 년, 246 년, 247년 이렇게 기록들이 다를까? 앞서 잠깐 뭐 봤던 얘기들이죠. 자, 왜 기록마다 정시 5 년에 전쟁이 개시됐다는 기록이 있고 또 정시 7 년에 전쟁이 개시됐다는 기록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에서 너무 길어져서 설명을 다 안 했지만, 제가 이제 올려드린 제 논문을 보시면 정시 5 년에 벌어진 전투가 정시 6년 5 월에 끝나요, 1차 침공이. 그리고 정시 6년 겨울에 벌어진 전투 2차 침공이 정시 7 년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나 자치통감, 그리고 삼국지 그 위서 삼소재기 제왕반기 이 기록, 여기에 보이는 이 기록들, 정시 7 년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 끝난 시점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정시 5년 244 년에 전쟁이 시작됐다고 기록한 이 기록들은 전쟁 시작 시점을 기록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모든 어떤 서로 전하는 기록이 다르다, 사실 다르다고 생각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각자의 입장에서 서술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요게 이제 논문의 골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논문 소개를 마무리하고, 결론은 이 논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어떻게 금성문을 다루고 금성문을 분석하고 비 어떤 비문을 분석해서 거기서 어떤 내용을 추출하고 어떤 정보를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써서 역사를 서술하는지에 대한 어떤 예시로서 제 논문의 어떤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인데 너무 그 중간에 약간 말을 하다 끊었죠. 이게 너무 길어지고 하면 좀 그러니까 좀 더 좀 내용을 좀 확실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그 학습 자료실에 올려둔 제 논문을 한번 읽어 보세요. 예. 뭐 좀 이렇게 어렵게 쓰지 않았으니까 혹시 뭐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보강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그러면 강의실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